마지막 시간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에 판단하는 AI, 2교시에 보는 AI가 이제 몸을 얻어 움직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이것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돌봄 인력 위기 앞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간병인을 대체할까요? 아니면 돕는 존재일까요? 숫자 몇 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국제견구기관 KDI는 2043년까지 요양보호사가 99만 명 더 필요하다고 전망합니다. 장기 요양 수요는 같은 기간이 4배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그런데 돌봄 로봇을 실제로 도입한 요양시설은 6%에 불과합니다. 필요하다고 답한 시설은 89%인데 말이죠. 이 간극 속에서 현재의 기술과 한국의 현실, 그리고 넘어야 할 윤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왜 지금 로봇인가부터 보겠습니다. 돌봄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이르는 데 걸린 시간을 비교해보면 영국은 50년, 미국은 15년, 일본은 10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 7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뜻이죠. KDI는 현재 수준의 돌봄을 유지하려면 2043번지년까지 요양보호사 99만 명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60% 이상이 이미 60세 이상입니다. 고령층이 고령층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줄고 수요는 폭증하고 현장은 번아웃에 시달립니다. 이 틈을 메울 대안으로 돌봄 기술과 로봇이 국가 전략으로 떠올랐고, 정부는 돌봄 로봇과 웨어러블을 5대 중점 분야로 정해 약 3,9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예고했습니다. 즉, 로봇은 멋진 미래가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봇을 어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3가지 능력의 결합입니다. 첫째, 감지, 카메라, 마이크, 촉각 센서로 주변을 읽습니다. 로봇의 감각기관이죠. 둘째, 판단. 읽은 정보로 무엇을 할지 결정합니다. 1교시와 2교시에서 배운 AI가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셋째, 구동. 모터로 팔과 다리, 바퀴를 움직여 행동합니다. 로봇의 근육, 액추에이터입니다. 이 3단계가 감지, 판단, 행동, 그리고 다시 감지로 끊임없이 도는 것을 제어 루프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뜨거운 것을 만지면 즉시 손을 떼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로봇의 지능은 이 루프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로봇이 사람 모양은 아닙니다. 크게 3갈래로 나뉩니다. 산업용 로봇은 공장의 로봇팔입니다. 정해진 자리에서 정밀한 반복 작업을 하는 가장 성숙한 분야입니다. 서비스용 로봇은 청소, 배송, 안내 로봇처럼 정해진 한 가지 일에 특화된 로봇입니다. 이미 병원과 호텔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사람을 닮은 범용 로봇.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습니다. 돌봄 현장에서 지금 실제로 활약하는 것은 대부분 특정 작업에 특화된 로봇입니다. 배설을 돕는 로봇, 이동을 돕는 로봇, 말벗이 되는 로봇처럼요. 무엇이든 하는 휴머노이드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 구분을 기억하시면 뉴스의 과장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람 모양으로 만들까요?
바퀴가 계단보다 효율적일 때도 많은데 말이죠. 답은 환경에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사람의 몸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단, 문손잡이, 침대 높이, 도구, 스위치, 모두 두 팔, 두 다리, 직립한 몸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 모양의 로봇은 이 환경을 개조하지 않고도 바로 들어와 일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가정처럼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에서 특히 유리하죠. 핵심 통찰은 이것입니다. 로봇을 위해 환경을 바꾸느냐, 환경에 맞는 로봇을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정과 병원처럼 바꾸기 어려운 공간에서는 사람 모양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휴머노이드 투자가 폭발한 이유입니다. 2000년, 혼다의 아시모가 두 발로 걷고 계단을 오르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연용에 머물렀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AI의 발전과 전기차 산업의 부품, 양산 기술이 만나면서 휴머노이드가 실험실을 나와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5년까지는 아시모, 아틀라스 같은 연구와 시연 중심. 걷고 균형 잡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습니다. 2023년과 24년에는 피규어, 옵티머스, 유니트리 같은 로봇들이 등장해 대규모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서 말로 지시받고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과 26년, 공장의 수백 대에서 천여 대가 실전 투입되기 시작했고, 가격은 수천만 원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냉정히 볼 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실전 투입은 대부분 공장과 물류입니다. 환경이 통제되어 있고 일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루는 돌봄은 훨씬 어렵고 민감해서 휴머노이드의 가정과 요양 투입은 아직 검증 중이라는 것이 현재의 정직한 상태입니다. 사람에게는 쉬운 서있기가, 로봇에게는 매 순간의 계산입니다. 두 발로 선 로봇은 늘 넘어지려 하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잡아줘야 합니다. 두 가지 용어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액추에이터는 사람의 근육 역할입니다. 각 관절을 정밀하게 돌려 자세와 힘을 만듭니다. 자유도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관절의 수입니다. 최신 휴머노이드는 몸 전체에 20개에서 55개, 손 하나에도 12개에서 22개의 자유도를 갖습니다. 자유도가 많을수록 사람처럼 유연해지지만 그만큼 제어가 복잡해집니다. 균형은 발바닥과 관절의 센서로 몸의 기울기를 재고 넘어지지 않도록 매 순간 관절 각도를 미세 조정해서 유지합니다. 잠시 뒤 실습에서 팔의 관절 각도로 목표 지점에 손을 뻗는 계산을 직접 보시게 됩니다. 2교시에서 이미지는 숫자표라고 했습니다. 로봇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센서로 주변을 숫자로 바꿔 이해합니다. 카메라는 사람과 물체, 표정을 인식합니다. 2교시의 영상 AI, CNN이 그대로 쓰입니다. 라이다와 깊이 센서는 빛을 쏘아 거리를 재서 세 차원 지도를 그립니다.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죠. 촉각 센서는 손끝의 압력을 감지합니다. 달걀을 깨지 않고 쥐거나 사람을 부드럽게 잡기 위해서입니다. 돌봄에서는 촉각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을 다루려면 얼마나 세게 잡는지를 섬세하게 느껴야 하니까요. 최신 로봇의 손끝은 3g의 힘까지 감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안전하게 안아 옮기는 수준의 섬세함은 여전히 큰 기술 과제입니다. 로봇의 진짜 도약은 몸이 아니라 뇌에서 왔습니다. 1교시와 2교시에서 본 AI가 로봇의 판단을 맡으면서 로봇은 미리 짜인 동작만 반복하던 기계에서 스스로 배우고 적응하는 존재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입니다. 시연으로 학습. 사람이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면 동작을 따라 배웁니다. 1교시의 학습 원리죠. 강화학습. 시뮬레이션에서 수백만 번 넘어지며 걷는 법을 스스로 터득합니다. 그리고 언어와의 결합. 빨간 상자를 세 번째 선반에 놓아줘 같은 말을 알아듣습니다. 2교시의 생성형 AI, LLM입니다. 이렇게 AI로 세상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로봇을 요즘 피지컬 AI라 부릅니다. 화면 속에 머물던 AI가 물리적 세계로 걸어 나온 것. 이것이 3교시의 핵심 변화입니다. 의외로 로봇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걷기보다 손으로 다루기입니다. 컵을 쥐고 약병 뚜껑을 열고 단추를 채우는 일. 사람에게는 무심한 동작이, 로봇에게는 극한의 정밀 제어입니다. 물건마다 크기와 무게, 미끄러움이 다르고, 너무 세게 쥐면 부수고, 너무 약하게 쥐면 놓칩니다. 그래서 최신 로봇의 손은 촉각으로 힘을 조절합니다. 돌봄에서 이 능력은 특히 중요합니다. 약을 건네고, 물잔을 잡아주고, 옷 입기를 돕는 모든 일이 섬세한 손을 요구하니까요. 여기에 유명한 역설이 있습니다. 모라베게 역설. 사람에게 쉬운 일이 로봇에게는 어렵고, 사람에게 어려운 계산이 로봇에게는 쉽다. 복잡한 수학은 순식간에 풀지만, 아기도 하는 물건 집기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돌봄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장 로봇은 사람과 분리해 두면 됩니다. 하지만 돌봄 로봇은 사람에게 직접 닿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의 질이 기술만큼 중요합니다. 네 가지 조건입니다. 안전. 사람과 부딪혀도 다치지 않게 힘을 제한하고 위급시 즉시 멈추는 설계가 필수입니다. 소통. 음성으로 알아듣고 답하며 표정과 몸짓으로 상태를 전달해야 합니다. 어르신께 위압적이지 않아야 하고요. 신뢰. 예측 가능하게 행동해야 사람이 안심합니다. 그리고 수용성. 사용자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친근한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표 돌봄 로봇 효돌이 7살 손주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술의 성능만큼이나 어르신이 곁에 두고 싶어 하는가가 성패를 가릅니다. 돌봄을 로봇으로 돕는다고 할 때, 실제 돌봄이 얼마나 다층적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내 영역입니다. 신체 부담 영역.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이승, 목욕, 자세 변경. 물리적으로 무겁지만 정형화되어 있어 로봇이 유망한 영역입니다. 배설과 위생. 존엄에 민감하고 반복적인 일로 특화 로봇이 이미 실용화 단계입니다. 모니터링. 복약 안내, 활력 징후와 낙상 감지, 응급 알림. 승문의 시간 반복되는 일이라 로봇이 매우 유망합니다. 그리고 정서와 관계. 외로움을 달래고, 대화하고, 존엄을 지키는 일.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로봇은 보조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전략이 보입니다. 무겁고 반복적인 신체와 모니터링 업무는 로봇에게, 정서와 관계와 판단은 사람에게. 실제로 KDI도, 현장의 요양보호사들도 같은 방향을 말합니다. 반복 업무를 기술로 덜면, 사람과의 관계라는 돌봄의 핵심 역량에 집중할 여지가 생긴다고요. 이제 직접 만져볼 차례입니다. 돌봄 로봇의 핵심은 원하는 곳에 손을 정확히 뻗기입니다. 화면의 데모에서 초록원, 즉 목표점을 마우스나 손가락으로 옮겨보세요. 어깨와 팔꿈치,
두 관절을 가진 로봇 팔이 손끝을 그 지점에 맞추려면 각 관절을 몇 도로 꺾어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따라갑니다. 손끝을 여기에 놓고 싶다. 그러려면 관절을 몇 도로. 이렇게 거꾸로 푸는 계산을 역기구학,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합니다. 로봇이 물잔을 짚고 약을 건네는 모든 동작의 기초입니다. 한 가지 더 관찰해 보세요. 목표가 팔 길이를 벗어나면 팔은 그 방향으로 최대한 뻗을 뿐 정확히 닿지 못합니다. 로봇이 왜 작업 공간, 즉 도달 범위를 갖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승 보조 로봇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큰 신체 부담이자 부상 원인은 이승.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욕조로 옮기는 일입니다. 허리 부상과 번아웃의 주범이죠. 일본은 일찍이 이 문제에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곰 모양의 이승 보조 로봇처럼 환자를 부드럽게 안아 올려 옮기는 로봇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KDI 조사에서도 이승과 이동 지원처럼 신체 부담이 큰 업무에서 로봇의 효과가 뚜렷하다고 나타났습니다. 핵심 가치는 이것입니다. 이런 로봇은 요양보호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양보호사의 허리를 지켜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로봇의 좋은 예입니다. 돌봄 위기의 또 다른 얼굴은 외로움과 고독사입니다. 여기에 정서, 소셜 로봇이 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효돌은 7살 손주 컨셉의 돌봄 로봇입니다. 챗GPT 기반의 대화와 복약, 기상 안내 기능을 갖췄고 전국에 1만 대 이상 보급되었습니다. 역시 한국의 다소미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움직임 감지 센서로 이상이 감지되면 보호자와 119에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일본의 파로는 물범 모양의 로봇으로 치매 환자의 불안과 우울 완화에 임상적으로 검증된 대표적인 소셜 로봇입니다. 연구들은 외로움과 우울의 완화, 복약 수능도 개선을 보고하고 있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선제적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양날의 검이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와의 장시간 대화가 고립된 노인에게 현실감 저하나 인지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로봇 대화 시간을 제한하고 실제 가족과 이웃과의 소통을 반드시 병행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로봇은 인간관계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배설 돌봄은 환자에게 가장 민감하고 요양보호사에게 가장 힘든 반복 업무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케어비데 같은 배설 케어 로봇은 누워 지내는 와상 환자의 배설을 자동으로 감지해 세정과 건조까지 처리합니다. 국내 제품 최초로 일본 개호보험 품목 지정과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로봇의 가치는 효율만이 아닙니다. 환자의 존엄을 지키고 돌봄 노동자를 가장 고된 일에서 해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돌보지 않아도 돌봄을 돕는 로봇도 많습니다. 약과 검체, 식사를 나르는 배송 로봇, 자외선으로 병실을 소독하는 방역 로봇 등입니다. 이들이 자비를 맡으면 사람 인력은 환자 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왜 사회가 로봇에 주목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주황색 선, 돌봄 수요는 베이비붐 세대가 초고령기에 들어서는 2030년대에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반면 초록색 선, 인력 공급은 고령화로 정체됩니다. 2023년에서 2043년까지 그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벌어진 간극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99만 명의 실체입니다.
이 간극은 사람만으로 메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사람 더하기 로봇의 결합입니다. 로봇이 반복적인 신체 업무를 덜고 확보된 인력이 관계 중심의 돌봄에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 강의의 제목이 던진 질문에 답할 때입니다. 로봇은 간병인을 대체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과 연구의 공통된 답은 대체가 아니라 보조입니다. 로봇이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 들기, 스문의 시간 감시, 반복 처리, 위험하고 오염된 작업. 지치지 않고 일관됩니다. 그리고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공감과 위로, 미묘한 상태의 판단, 존엄을 지키는 손길, 가족 같은 관계. 이것이 돌봄의 본질입니다. KDI 연구위원회 말이 명료합니다. 돌봄 기술이 대면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대면 돌봄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요. 로봇은 돌봄의 일부 업무를 덜어줄 뿐, 돌봄이라는 관계 자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새 시간을 관통하는 문장을 다시 떠올려 주십시오. AI와 로봇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 돌봄에서 이 문장은 가장 절실하게 참입니다. 로봇을 낭만화하지 않으려면 한계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4가지 벽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 사람에게 직접 닿는 만큼 오작동과 낙상 유발의 위험이 있고 검증과 인증이 까다롭습니다. 둘째, 비용. 요양시설의 52%가 비용 보조가 있으면 도입하겠다고 답했는데 뒤집어 보면 비용이 최대 장벽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책임 소재. 로봇의 실수로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 제도와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현장과의 괴리입니다. 이 네 번째와 관련해 일본의 뼈아픈 교훈이 있습니다. 일본은 2010년대에 수백억 엔을 쓰고도 공급자 중심으로 접근한 탓에 상당수의 로봇이 창고에 방치되었습니다. 엔지니어 중심의 첨단 기술이 아니라 현장 간병인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기술로 푸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기술이 아니라 현장이 진짜 원하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현장 감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돌봄 로봇은 기술을 넘어 인간 존엄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4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존엄. 돌봄받는 사람이 관리 대상이 아니라 인격체로 존중받는가? 둘째, 정서적 애착. 로봇에 대한 의존이 진짜 인간관계를 대체하지 않도록. 셋째, 프라이버시. 돌봄 로봇은 집 안을 늘 감지합니다. 건강과 생활 데이터를 누가 보는가? 넷째, 돌봄의 인간성. 효율만 줬다가 따뜻함을 잃지 않는가? 그리고 보건교사가 가져갈 관점입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돌봄 로봇이 일상인 사회에서 살아갈 세대이자 언젠가 부모를 그리고 자신을 돌봄받게 할 세대입니다. 보건교육에서 기술은 사람을 돕는 도구이지 사람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관점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노인과 장애, 돌봄에 대한 공감을 함께 길러주는 것. 그것이 이 시대 보건교사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이제 새 시간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1교시 AI는 데이터로 규칙을 스스로 배웁니다. 그 원리가 의료 진단을 돕습니다. 2교시 그 학습이 이미지로 확장되어 영상을 읽고 복원하고 생성합니다. 3교시 AI가 몸을 얻어
돌봄이 무너지는 사회에서 사람을 돕습니다. 판단하는 AI, 보는 AI, 움직이는 AI. 형태는 달라도 관통하는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오늘의 처음이자 끝인 그 문장입니다. AI는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 의료에서 AI는 의사가 환자를 더 잘 보게 돕고, 영상에서 AI는 더 안전한 검사를 돕고, 돌봄에서 로봇은 사람이 관계와 존엄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이 도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롭게 안내하는 것. 그것이 AI 시대 보건교사의 힘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현장에 오늘의 이해가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